집단 안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집단 안보론 강의할 내용은요, 크게 집단 안보의 의미와 형성 배경, 그리고 평화 유지 활동, 또 한국의 평화 유지 활동, 이런 분야를 한번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 힘의 우위를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불안정한 이 평화를 넘어서 안정적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인간의 불합리한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규범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집단 안보는 이 개별 국가의 물리적인 힘 대신에 국제사회의 도덕적인 힘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신념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입니다. 오늘날 집단 안보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 인류 보편에 갇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방향에 맞추어서 집단 안보의 의미와 또 배경, 또 어떻게 이러한 집단 안보의 개념이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계속 논의를 진행하죠. 자, 우선 집단 안보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집단 안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립된 안보 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불과 100년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국가들을 하나의 그 연합에 참여를 시켜서 전쟁을 막으려는 이 구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의 춘추의 기록의 역사서죠. 중국의 역사서. 이 춘추의 기록에 따르면 경쟁 관계에 있던 제후들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제후를 중심으로 일종의 정상회담, 오늘날의 뭐 정상회담의 속격에 해당하는 이런 회맹을 열곤 했습니다. 자, 기원전 651년 하남성 규구에서 열린 이 회맹에 모인 제후들은 황하의 관리와 곡물 거래 등의 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논의한 후에 우리 동맹국은 이 동맹 후에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잠재적인 적국을 안보 협력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집단 안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은밀한 의미의 집단 안보는 세 가지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형태의 침략 전쟁을 불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이 침략을 당한 국가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그 침략 전쟁이 발생을 하면 침략국을 공동으로 응징한다라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집단 안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집단 안보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불특정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침략 위협을 감소시키는 안보 달성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집단 안보와 집단 방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혼돈들을 하죠. 흔히 집단 안보는 이 collective security죠. 그리고 collective defense, 집단 방위는 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고요. 이 집단 안보는 타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나토와 같은 이런 동맹 또는 집단 방위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이토나 이런 집단 방위의 개념하고 집단 안보의 개념 완전히 틀린 것이죠. 자, 그러나 집단 안보와 이 집단 방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 집단 방위를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집단 방위는 세계 질서를 약육강식의 무질서 상태로 보는 것이죠. 국제 체제를 소위 말해서 무정부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 달성 방식이 집단 방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집단 방위는 이 세계의 국제 질서가 무정부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 달성 방식을 우리가 집단 방위라고 합니다. 자, 개별 국가들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키우겠죠. 이때 국제법과 규범은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반면에 이 집단 안보는 개별 국가들을 국제법과 규범을 토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을 시켜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 달성 방식이죠.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개별 국가들은 이 자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더라도 평화에 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집단 안보의 개념입니다. 자, 이 집단 안보에 있어서 군사력은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집단 방위에서 군사력은 주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에 집단 안보에서는 이 군사력은 보조적인 기능을 맡는 것이죠.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집단 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덕적 힘이 세속의 물리적 힘을 능가하지 못할 경우에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집단 안보는 양자 또는 다자 간의 안보 협력을 의미하는 이 집단 방위와는 달리 모든 국가를 참여를 필요로 하죠. 자,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집단 방위는 동맹국 간에, 집단 안보는 모든 국가 간에, 적대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명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적대국, 잠재적인 적국도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집단 안보의 개념이죠. 만약 참여국 수가 적거나 강대국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집단 방위는 군사력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집단 안보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요. 집단 방위는 국제법과 규범이 보조적인 수단인 반면에 집단 안보는 국제법과 규범이 주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단 안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형성이 되었는지 그 형성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이유는요. 아테네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서 이 스파르타가 느끼게 된 위협 때문에 발생을 했죠. 자,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옮겼던 이 토마스 홉스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들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이 국제관계의 본질을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들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국제관계는 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홉스가 이제 절대자라고 표현한 것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리바이어던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욥기에 등장하는 바다의 괴물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세어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홉스는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이런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기원전 338년 이 캐로나이아 전투에서 이거는 우리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요. 이 필리포스 2세가 이 캐로나이아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동안 약소국이었던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이 코린토스 연맹에 강제로 도시 국가들을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와 같은 이 절대 강국의 존재는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생존이 언제라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세계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강대국의 세력이 약화될 때마다 약소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질서의 혼란과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19세기 유럽의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럽 협조 체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 협조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은 1803년부터 1815년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엉클어진 유럽의 왕정 체제를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영국, 프랑스, 다시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세력균형 체제를 바로 유럽 협조 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이센은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의 국가를 우리가 프로이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이 유럽 협조 체제는 말 그대로 이 강대국들의 협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자율성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협조 체제는 이 식민지 확장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립으로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삼국 동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간에 체결된 동맹이고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구축된 협력 체제이죠. 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사이에 불안정한 이 세력 균형은 세르비아에서 발생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고 말았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이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열망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학자와 지식인들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전쟁을 막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국가의 형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18세기에 칸트와 벤담은 이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 이 도덕적 법칙과 제도를 토대로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는 단일한 국제사회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연합체를 통해 이 무정부 상태의 이 국제 질서를 종식시키려는 정치적 구상은 이 제임스 브라이스죠.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고요. 옥스퍼드에서 민법을 연구한 학자이고 교수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구상은 브라이스의 제안으로 구체화되었었죠. 이 방안은 브라이스의 제안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연맹을 조직을 하고 이 연맹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라이스의 제안을 토대로 해서 국제연맹이 창설이 되면서 집단 안보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된 국제연맹은 전쟁을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바꾸는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전쟁은 주권에 의해 결정된 영역이었고요. 국제관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이 국제법의 역할은 전쟁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규정하고 중립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셀프 디펜스, 소위 말해서 자기 방위를 위한 전쟁과 이 침략국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침략 전쟁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금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가 주권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이 군사력의 사용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해서 제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그러나 국제연맹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집단 안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한계점을 가졌는지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국제연맹의 이념은 국제관계의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제연맹 규약 10조와 16조는 국제연맹의 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어기는 가맹국에 대해서 재정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동맹국
잠재적 적국에게 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잠재적 적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지 않더라도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더라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국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하는 국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국제연맹의 이념과 충돌할 경우에 회원국들은 국제연맹의 이념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계는요. 침략 행위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연맹의 구체적인 임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제연맹 규약 제12조는 이 가맹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재, 사법적 해결,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내려진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대상으로 집단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략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한계는 1930년대에 발생한 국제연맹 상임 이사국들의 침략 행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 침략을 비난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죠.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던 이탈리아는 영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을 하자 1937년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습니다. 독일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해서 1938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1939년에 체코를 침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자, 세 번째 국제연맹의 한계는요. 국제연맹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의 불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윌슨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를 해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이 막판에 결국은 불참을 해버렸어요. 자, 1년 남짓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30만 명의 전 사상자가 발생을 하자 이 미국 상원은 유럽의 전쟁에 미국이 연루되어서 미국인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르사유 조약은요, 뭐냐고 그러면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제국을 일방으로 연합국을 또 다른 일방으로 해서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해 체결된 평화협정이 베르사유 협정입니다. 즉 독일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연합국과 독일군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이죠. 총 440개의 조항으로 이 베르사유 조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시한 국제연맹에 관한 규정과 유럽의 평화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상실을 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사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굉장히 가혹한 조약이었습니다. 결국은 훗날 역사에서 이 베르사유 조약을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결국은 군비를 다시 재군비를 통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또 한 번 일으키게 되죠. 어쨌든 이 베르사유 조약에
1차 세계대전 말미에 미국이 참전을 했죠. 거기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유럽의 어떤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 상원에서 결국은 이 국제연맹 창설을 허용을 하지 않았죠. 비준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해놓고 국제연맹 창설에 불참을 했던 것이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자, 미국의 불참으로 국제연맹의 주도권은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인 영국과 프랑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 치중을 했고요. 프랑스는 국제연맹을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죠. 1차 대전에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독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이 국제연맹을 활용하는, 결국은 각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국제 평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국의 이익에 결국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국제연맹은 이 집단 안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국제연맹은 해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 비애를 두 번씩이나 인류에게 안겨준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1945년 3월 5일 유엔 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1946년 1월 10일 런던에서 제1차 유엔 총회가 소집됨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유엔 헌장 1장은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또는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단 안보의 원리를 유엔 헌장 1장에서 제시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과 함께 거부권을 또 부여를 했습니다. 국제연맹과는 달리 이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중앙 집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요. 또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죠. 이 거부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가 아니고 5장이죠. 유엔 헌장 5장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조치는 의사결정의 난맥을 막고 강대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단 안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